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6월 30일 잠시 후면은 이제 오찬 시간이 되는데요. 오찬 시간 전에 제 방송 하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살살 요즘 이제 방송에 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생각,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많은 생각을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게 만능이 아니다. 적절하게 통제도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자와의 통행이라는 이 개념을 내놨듯이 이 약자, 서민층을 챙기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 서민층을 챙기는 정책, 그야말로 시장에만 맡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조금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고, 그런 것 때문에 민주당에까지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하나의 큰 틀에서의 구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도요. 김종인 위원장의 이러한 정책관 비전 이거를 좀 배우려고 선대위에 모셨는데 결국은 파동이 나가지고 물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종인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좀 이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러한 실질적인 또 이 발언을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KBS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론 뭐 이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인데 그 몇 가지 여러분께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건데요.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지난 월요일 날 발표가 됐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이 부정평가가 앞서고 있죠. 뭐 수치는 뭐 1% 미만에 해당되지만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출범한 지 한 20일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긴장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이, 윤석열 정부 인사들 진단이 정확하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책도 정확한 대책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이 추경호 의원 겸 지금 기재부 장관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대해서 최근에 인상을 좀 자제하라 라는 얘기를 했죠. 왜 그러냐, 지금 인플레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뭐 인플레 우려는 단순하게 우리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지구적 현상이에요. 그럼에도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 이거 잘못하면 이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제 불이 붙는 지금 상황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임금 좀 자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시장 경제라는 거, 그거 상식적 얘기인데, 이런 임금 자제를 요청한 것 자체가 도대체 뭔가 잘못된 사람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자유주의 시장경제, 민간주도 이런 얘기만 해가지고 과연 경제 지금 어려운 국면인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겠느냐,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이 부정평가한 데드크로스인데, 이 데드크로스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데, 이 경제 잘못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책 당국자들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이제 더듬고 있다. 제대로 된 진단, 처방이 없으니 경제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지지율도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논리의 기승전결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경제 당국자들의 실패는 바로 MB 정부에서도 처음에 기업 프렌드라고 했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결국 민간주도로 가겠어, 이렇게 또 바꿨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실패 사례인데, 유사 현상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비판 포인트는요, 이제 외교 문제인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문재인 정부 5년 정상회담 했으면요, 아마도 한 100여 차례 이상을 정상회담 했을 거예요. 100여 차례 이상을 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저하고도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부여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국익 중심의 외교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보 외교, 한편으로는 국익 중심의 경제 외교, 이렇게 저는 압축해서 쉽게 여러분께 해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뭐 경제안보다, 신흥안보다, 전통안보다 이런 걸 잘 챙겼고, 그 다음에 실용적 외교를 했다. 다양하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21세기 국제 정세의 흐름이 순수 안보에서 이제 경제 안보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특히 반도체 공급망 때문에 이러한 구도에 맞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어젠다를 설정해서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문제, 방산 문제, 또 이 배터리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김정인 위원장의 비판이 뭐냐? 이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 작전, 이게 나토 정상회담 참가국들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물론 쉽게 안 되죠. 이제 처음 나간 거예요, 처음. 그럼 처음 나갔으니까 당연히 내가 앞으로 5년 내내 강조해서 세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 그렇잖아요.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부분, 이거를 자꾸 선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술에 배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껴야 되니까 일단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온맵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판할 게 아니고, 일단 쉬운 일은 아니야. 그 문제는 제기한 건 잘했는데 그렇게 쉽게 열매 맺기는 않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앞으로 이 다자 정상회담이 됐든 양자 정상회담이 됐든 간에 뭐 각 나라별로 맞춤형으로 특화를 시켜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 작전을 써야 실리 외교가 빛을 난다. 저 같으면 그렇게 좀 건설적 아이디어를 내면서 비평적 입장을 내놓는 것이, 이 정도 정치 10단이 넘잖아요. 비례대표만 대한민국에서 5번 사람, 김정인 위원장 말고 누구 있어요? 2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것도 비례대표만. 이 정도 되면 정치 경륜도 많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쉬운 얘기 아닌데 뭐 이런 거 꺼낸 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좀 이건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도어스태핑, 약식 이 언론과의 접촉, 매일 출근한 거, 이거는 뭐 이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하는 얘기고, 이거 언젠가는 실수가 나오는데 한 번 실수 잘못 나오면 이거 치명적이다. 그러니 좀 더 신중하게 임하라. 이건 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윤핵관의 미래혁신 포럼, 이거는 또 좋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 본인이 가서 연설했잖아요. 근데 그거 나쁘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래혁신 포럼, 이 장재원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의 공보 모임인 것이지 이거를 개파 모임으로 보면 안 돼. 그 전혀 개파 모임으로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 공부 모임의 순수성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역시 장재원 의원이 참 능력이 대단하다. 그동안에 계속 싸웠는데 선거 국면에서 이게 어떻게 삼고초려를 했길래 한순간에, 지금 이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 전부 비판했잖아요. 근데 딱 장재원 의원의 미래혁신 포럼 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니야, 이거 공부 모임 뭐지, 개파 모임 아니야, 그렇게 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참 역시 이 장재원 의원이 저력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장재원 의원 여기저기서 요새 얻어맞고 있어요. 뭐 제일 먼저 때린 사람이 뭐 장성철 대구 계명대학인가요? 정치평론가, 이 개건 교수로부터 장재원 비판 한번 했더니 방송사에 항의 전해갖고 왜 그런 사람 초대하느냐, 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거를 폭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까지도 나서가지고 또 한마디 있어요. 이 장성철 교수는 카톨릭대 특임 교수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진중권 교수도 말이죠, 어제 CBS 라디오 나와서 이 장 의원이 먼저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한 것도 아니고, 기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방송 출연을 금지시켜라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장 의원이 세게 얘기한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에 불과한 것이고, 장 의원과 통화한 기자가 첩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 이렇게 이게 사단이 이렇게까지 커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요, 장재원 이분은 그러니까 전화를 좀 자주 하는 것 같긴 한데 저한테도 한번 전화를 했더라. 그러면서요, 문제는 제가 못 받고 한 달이나 지난 후에 보니까 전화 한번 했었는데 뭘 항의하려고 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항의하시는 게 장재원 의원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장재원 의원의 진의와 관계없이 일각에서 이렇게 지금 장재원 의원
전화했다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무분별한 사람이냐.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언론마다 굉장히 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볼 텐데, 왜냐면 실세다, 윤핵관이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어설프게 경솔하게 이 방송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예,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도 그거는 하나의 해프닝이지 그렇게 의도로 갖고 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구설수 장제원 의원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 여당에서 단독으로 원 구성해서 의장 선출을 강행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러한 압박 입장을 지금 대대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의장으로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통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또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예. 그래서 합의로 이거를 추진해 달라. 진짜 민생을 생각해서 원 구성을 한다면 이 명백하게 위법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당에서 이걸 명백하게 위법이다라고 강조하는 점은, 만약에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으로 선출될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가지고 법적 심판을 받아보겠다라는 일종의 압박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그거 자제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혜진 의원이 오래간만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한 지역구에서, 이거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닌데, 한 지역구에서 연속해서 3번 국회의원 되는 거,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개정 법안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본인은 다음 2024년 선거 때, 지금 밀양 지역이 선거구인데 여기서 나오지 않겠다. 왜? 내가 이제 하나의 성공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저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률상으로 말이죠, 여기에서 균형이 깨져요. 아니, 똑같이 국민이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누가 뽑느냐? 유권자인 우리 국민이 뽑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4대 비밀 투표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 이상하면 안 되고 국회의원은 되고, 이건 뭡니까? 이건 권력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3선 이상을 금지하면 국회의원도 철저하게 똑같은 원칙으로, 이게 공정 아니에요? 이게 정의고, 이게 상식이고.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다 다르다 그러는데, 이거 뭐 소급까지 시키는 것은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법률상 대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소급까지는 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번 2024년 선거서부터 당선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3선 연임 통일지역구에서 이거는 금지시켜라, 이거 자발적으로. 그래서요, 이 국회의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야당하고 달라, 그러려면요, 그리고 지금 여당은 반드시 과반 이상을 점해야만이, 그러니까 2년 후니까요,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건이 지금 갖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국회의원도 당선되고 또 이제 정책도 밝히고, 그래야 정권체 창출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먼 길을 내다보고, 그야말로 이게 비전 있는 정치를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당이 개개인의 이 사사로움에 매이지 말고, 여당 의원들 단체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요, 일부 반대가 물론 있겠지만은 이거를 통과시켜라. 여당이 말이죠, 무조건으로 이거 민다, 3선 금지시키자 해도 야당이 안 들어요. 그러면 누가 욕먹어요? 야당이 욕먹고 여당은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신선한, 역시 여당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이런 좋은 평가라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거를 의원총회로 해서 그야말로 당론으로 통과시켰다라고 쇼잉이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쇼잉이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욕심 많아갖고 그럴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조혜진 의원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광고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 박지원 원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한마디 했어요. 나 같으면 사표하겠다. 사표 내려놔라. 이번에 비서실장이 내려온 것은 결국은 너 사표 내라, 이런 날이 아니냐. 말귀 좀 알아들어라.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다. 예. 오동잎 떨어지면 가을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예.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사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대통령이 여기까지 사인 내겠냐마는, 주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변 또는 여당 안에서도 지금 뭐 이 성상납 의혹을 받는,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준석이 안 되겠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강한데 지금 말을 대놓고 잘 못하는 거죠.
그 친명 인사들은 뭐 대놓고 아니다. 친 이준석 인사들은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정황, 또 보이지 않는 정황. 어제만 하더라도 중앙일보에서 다 까버렸잖아요. 예, 김소연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오늘 김성진 내 대표가 이 경찰의 조사를 받아요. 구치소에서. 그러면 이제 내일쯤 되면은 또 김소연 변호사가 쫙 와서 어제 경찰이 이러는 거 물었고 김성진 대표가 이렇게 대답했어. 또 다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마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오늘 하루 종일 뭐 조사한다 이런 설이 나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야 이거 이준석 안 되겠네. 저도 뭐 이렇게 뭐 한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이기 때문에 논평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너무 뭐라고 할까요?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조금 조심스러웠는데 어제 김소연 변호사가 중앙일보에 단독으로 발핀 내용,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많은 심정이 갑니다. 많은 심정. 그런데 해필이면 어제하고 오늘 말이죠. 중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박수영 의원, 친윤, 그 다음에 박성민 비서실장 사표 내고 너 떠나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가 됐으면은 저는요 이미 이준석 대표는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를 적게 쓰면 살아남고 악수를 두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왜냐면 수십 년 앞으로도 남아있잖아요. 87, 5년생이니까 37세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70, 이때 되면 한 120세 시대니까 한 70까지 하는데도 거뜬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남은 시간 40년까지 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치사하게, 유치하게, 옹졸하게 꼼수 부리다가 결국 밀려난다. 윤리의. 그러면요. 다시 컴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아니 내 정계 은퇴한다고 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한두 사람이에요? YS 그랬죠? DJ 그랬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배워라. 라는 말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박지원 의원이 한 얘기를, 박지원 원장이 한 얘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직접 코트를 좀 해드릴게요. 좀 들어보면 직접 코트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뉴스의 이 촉을 여러분들도 알으려면요, 논문에서도 전부 따오잖아요. 따옴표. 인용을 하잖아요. 논문에서도.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친윤계인, 대표적인 친윤계인 박성민 비서실장이 사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요. 친윤그룹의 이준석 고사 작전이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보수당 대표가 돼서 정권교체 성공했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압승을 했는데 태양은 둘이냐? 하나다. 그래서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되겠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특히 친윤 비서실장까지 사퇴를 해버렸으면 오동잎 떨어지는 가을이 오는 거를 알아야 한다. 예. 그리고 이 얘기는요. 결국은 알아서 그만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인처럼 느껴지고 징계위가 당헌 당규상 2주 후로 결정을 했지만은 이 박지원 원장은 처음부터 거취를 결정하라는 경고로 내다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대표직을 관둔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험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물러가서 다시 재기하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 파워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밀리면 그냥 가는 것이다. 예. 그리고요, 대개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현재 다수의 국민의힘 당원들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결정해 줘야 되고 거기서 더 험한 꼴을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요. 아주 잔인하다. 저는 이준석 대표를 참 좋아하는데 저렇게 잔인하게 젊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젊은 세대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거둬서 타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에서 사심이 작용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잔인하다. 아니 근거가 없이 그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심증이 굳어지는 상황인데 그거를 아니 지금 민주당 1, 2의 평의원도 제명하고 있는 그런 방법인데 당 대표직 나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 박지원 원장한테 물어볼까요? 박완주 의원 제명시키는 거 이거 잔인합니까? 안 합니까? 잔인하지 않아야죠. 그 다음에 최강욱이 중징계 내린 거 잔인합니까? 잔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잣대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국민의힘을 폄하하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하려는 이 박지원 의원이 정말 잔인하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우상호 위원장이 검수한 바 이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걸고 직접 본인이 변론하겠다. 여기에 관해서요,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어제 당 비대위에서 내놨는데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국회에서 일어난 결정 사안에 대해서 우연 심판 소송할 수 있느냐?
정신 차려라. 아주 직격탄을 가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거야말로 이 법무부가 지금 상권 분립으로 돼 있는데 헌법상 또 하나의 건부로 등장해서 사건 1, 2, 3 3건이 아니라 사건 시대를 지금 불러오는 건데, 이 한동훈 장관의 위세가 너무나 대단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오만함은 결코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무부는 권부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연심판 소송, 삼권 분립에 어긋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회는 법을 입법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만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연심판을 소송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행정부가. 우연심판은 뭡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건지 여부를 헌재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무부가 판단할 능력이 없잖아요. 헌법재판소 설립 취지가 뭐예요? 헌법 위반 법률을 가려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맞는 일을 지금 법무부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연심판이라고 하는 할 때의 우연 법률 심판. 이거는 모든 법은 어디서 만들어요? 모든 법은 여의도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의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실제로 우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재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이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법무부가 말이죠, 입법부가 정한 이 법률이 헌법에 맞냐 안 맞냐 심판하는 것은요, 삼권 분립의 기본 정신에 맞아요. 바로 입법부 견제 차원에서 행정부에 부여된 우연심판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느냐, 행정부의 우연심판 청구권이 있는데 우연심판 청구권을 법무부 장관이 행사하는 거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포함해서 5명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과연 우상호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이 과연 삼권 분립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3선 4선까지 했느냐, 여기에 또 의문이 생기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또 퀘스천 마크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당대표 뽑는데 정말 좋은 선수들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586은 떠나라 라고 하는 말이 이제 이만큼이요. 이런 우상호가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런데 공격을 위한 공격,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행정부가 입법부에 이 제정한 법률을 심판하려고 헌재에 소송을 하냐, 이거 잘못된 거고 상권 분립 어긋나고 법무부가 4번째 권부에 속한다, 이 비판을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을 비판해야 되니까, 그리고 한동훈을 더 비판해야 되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586은 떠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박용진 의원도 지금 이제 사실상의 출마를 선언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개파 정치 악성 팬덤에 빠져 있는데,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민심을 제대로 보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받기 위해서는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일화, 즉 이재명에 대항하는 단일화가 결국은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내놨고, 조홍천 의원도 결국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박용진, 박주민, 강훈식 이런 사람들이 좀 계속 출마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분위기는 어대명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대명 대 97그룹의 대결로 간다.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이 이 대표 출마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당내 상황으로 볼 때 좀 이르다, 이렇게 예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내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추대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나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이래서요, 이제 야당의 당 대표 선거하고 또 여당의 당 대표 느닷없는 이 선거하고 또 맞물리는 국면이 올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야 공이 심각한 당 내홍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요한 뉴스로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